개인 투자자, 연금 투자자와 같이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아는 지수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만들고 그걸 출시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지수 자체를 조금 새롭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순자산 총액이 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황금기를 맞은 ETF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나라 ETF 시장이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자산운용의 김승현 ETF 운영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문희로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ETF 얘기 집중적으로 할 텐데, ETF 시장 순자산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서서 지금 급성장 추세다 이러던데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난 5일 이제 국내 증시 상장 ETF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죠. 그래서 1년 전에 비해 75%나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ETF가 처음 생긴 건 2002년인데요. 이후에 100조 원 시장으로 커지는데 2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난해 200조 원 돌파까지는 약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0조 원 돌파에는 약 7개월이 걸렸고요. 또 이 기간 종목 수도 935개에서 1058개로 늘어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체크하고 왔는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500조 원입니다. 근데 ETF 전체 시장이 300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불과 23년 만에 시장 덩치가 870배가 더 커진 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빠른 성장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이 93년도에 우리 흔히 말하는 SPY, S&P 500 그 ETF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한 9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아시아 최고의 파생형 ETF 거래 국가로 성장을 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자금의 이동이 좀 공모 펀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ETF로, 그다음에 개별 종목 선택에서 지수, 그다음에 좀 전략 패키지로 이동한 거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ETF 특성상 저비용, 거래 편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ETF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낯선 분들도 계시고 해서 ETF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일반 주식 투자하고 다른 점은 뭔지, 문희로 기자가 ETF에 대해서 책까지 쓴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알려주시죠. ETF는 이제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거든요. 상장지수 펀드로서 즉시 주식처럼 거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인데요. 일반 주식은 특정 기업 하나에 집중하는 투자 방식이지만 ETF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처럼 증권사 앱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고요. 펀드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특히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0.00%대에서 지금 자산 운용사들끼리 출혈 경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비자용 금융 상품, 그리고 100년 금융 투자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펀드를 떠올리기도 하게 되는데 ETF가 대세로 떠오른 배경은 뭡니까? 주요한 이유는 바로 역동적인 투자자, 그다음에 스마트 투자자들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장만 열려 있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명합니다. PDF라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ETF에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지 공개가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자산운용사가 빠르게 만들고 그 원하는 상품을 잘 활용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ETF 시장이 좀 많이 성장한 거 보고 요즘은 해외 운용사들이 국내 운용사들 어떤 상품 내는지 오히려 먼저 봅니다. 투자자에 대한 어떤 컨텐츠 제공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합쳐져서 국내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결정적인 이제 배경 자체는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좀 피하고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안전한 길을 좀 선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ETF가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지금 ETF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공격적인 뭐 투자를 원하면은 AI나 뭐 2차 전지 같은 테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뭐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좀 배당형이나 심지어 하락장에 좀 베팅하는 인버스까지 갖춰져 있잖아요. 투자자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을 맞춰줄 수 있는 이제 금융 백화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한 해에 그러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ETF는 뭐가 있습니까? AI 산업 확장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테마 ETF가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연초 대비 186% 정도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K방산,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가 이제 3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방산 원전 관련 ETF들이 급등했는데요.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전력주, 전력 인프라주, 원자력 이게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가는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하신 이 종목들 담고 있는 분들은 뿌듯하시겠지만 이걸 또 피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뭐 했나 싶으실 텐데 이 매수세를 이끈 ETF 상품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이 퓨어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핫하더라도 그다음에 최신의 국제 정세에 맞는 그런 종목들 또는 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ETF 안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AI라는 흐름이 좋아질 때 주가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산업만을 영위하는 퓨어 플레이어 종목을 잘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 핵심 이 산업이 날아갈 때 요 ETF도 개별 종목 투자 못지않은 그런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수세를 이끈 ETF 그 시장 자체의 특징은 조금 좀 우리가 좀 이원화해서 특징이 나타났어요. 근데 2025년 시장은 이제 수익은 국내 중후장대에서 터지고 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안전자산으로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챔피언은 당연히 국내 테마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컸고요. 또 특히 이제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고 좀 구조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형태로 보였어요. 테마주는 좀 반짝한다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이미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도 뭐 계속 밀어붙일 정도로 장기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확신이 이제 주가를 좀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반대로 투자자들의 실제 돈은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국내가 좋았지만 개인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뭐 S&P 500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KRX 금현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선 그 방산 원전 뭐 이런 ETF 고수익을 노리는 좀 공격수로 활용을 했지만 은퇴 자금과 같은 핵심 자산은 변동성이 적고 우상향 믿음이 강한 좀 미국 지수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좀 묻어두려고 하는 스마트한 투트랙 전략을 좀 구사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ETF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S&P 500이나 그 한국 코스피 200 같은 지수 추종 ETF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할 필요는 없지만 코어 자산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을 포트폴리오의 기본으로 담아 두시고 나머지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수형이 이제 1세대라고 하시면 2세대는 이제 테마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AI, 로봇, 원전, 조선 이런 게 테마형이 되겠죠. 이제 3세대가 나오는데요. 이제 안전자산 성격이 있는 배당 ETF 쪽으로 가고요. 배당 ETF나 배당주의 특징은 기업이 이제 3개월마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개월을 기다리기가 싫은 분들이 매달 배당 원합니다. 그래서 매월 인컴을 원하는 그런 월 배당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채권형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커버드 콜, 이게 문제의 커버드 콜이 나오는데
주가 상승 여력을 지금 당장의 현금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 자신의 어떤 현금 흐름 수요에 맞게 그런 ETF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수형 ETF가 커지면 기업 지배 구조가 나빠진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핵심은 좀 주주가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시의 공백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기업이 경영을 잘 못하면은 주식을 팔아치워서 경고를 주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ETF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은 경영진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실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주거든요.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ETF 사줄 텐데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좀 도덕적 해이 이슈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경쟁이 실종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거대 ETF 운용사가 경쟁 관계인 A 항공사하고 B 항공사의 대주주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ETF로 본다면은.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피 터지게 막 경쟁해가지고 이익을 주는 것보다 적당히 단합해서 둘 다 돈을 잘 버는 게 오히려 ETF에 담긴 주식들끼리 비교를 하면은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의 이익이 좀 침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반론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오히려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도 존재를 합니다. ETF는 시장 전체를 좀 오랫동안 이제 보유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에게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요인이 더 크다라고 하는 반론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TF 시장이 커질수록 운용사가 단순히 이제 지수만 추정하는 기계가 아니라 고객의 돈을 맡은 집사잖아요.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스튜어십 코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게 이제 건전한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ETF가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TF는 이제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주식과는 다른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주식이 아닌 펀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이제 분배금과 매매 차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이제 배당 소득으로 보고요.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ETF를 팔 때는 상장된 국가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데요.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 등은 매도할 때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외 상장 ETF를 팔 때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고 22%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선정할 때는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서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국내 상장된 ETF보다는 분리과세로 떨어져 나가는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외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에 해외로 달러 나간다고 난리인데 그렇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해외 우리가 직구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뭐 QQQ라던가 뭐 이러한 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이제 절세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금 구조 자체를 조금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이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다면은 구조를 조금 바꿔야지 그 해외 투자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QQQ를 사든지 S&P 500을 사든지 이거 다 미국 거잖아요. 네. 근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사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상품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 투자 자산이 S&P 500이라더라도 그거 하나랑 역외라고 합니다. 오프쇼 뭐 직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직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상장된 상품을 사는 것과 세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으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수익률이 거의 똑같겠죠. 패시브 상품이니까. 근데 세후로 하게 되면은 국내 상장된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미국에 상장된 QQQ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기 때문에
세후 차이에서 확실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사도 다 이렇게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적용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당장 들었으니까 저 같아도 한 이 정도 수입이 되면 그냥 바로 서학으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국내 상장 ETF면은 15.4% 세율 적용해서 154만 원만 내면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해외 직구라면은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라고 한다면은 250만 원 공제를 받아도 이게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경우에는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65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국내 상장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 환전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서 네.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내가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간 수익이 2천만 원을 넘냐 안 넘냐의 글쎄, 차이가 굉장히 그걸 큰 잘 것 보셔야 같아요. 되겠네요. 네, 네. ETF를 IS 계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사면 혜택이 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IS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한도는 뭐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 200만 원, 뭐 서민형 400만 원, 요거는 아마 그 투자자분들의 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손익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고 잃게 되면은 그 잃은 것과 합쳐가지고 너가 네팅을 한다는 얘기하죠. 진짜 네. 통산을 해가지고 찐으로 번 것만 내가 세금을 줄게 하는 게 IS이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ISA 계좌로는 국내 상장 ETF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있는 ETF를 직접 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 혜택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ETF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다가 금융 ISA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다릅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년형과 국민 성장형 두 가지입니다. 청년형은 이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19세에서 34세 사이에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 성장형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두 상품 모두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등 국내 기업 관련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거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 ISA에서 붙어 있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좀 단어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ISA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돈 좀 모으세요라고 했다면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세요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는 거를 자본시장으로 이제 돌리고 그게 기업들에게 투자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ISA보다는 세금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괴리율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비싸게 사는 함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1,100원에 사면 손해죠. 네. 그러니까 ETF도 마찬가지예요. 이 ETF 본래 가치가 있는데 이게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게 11,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괴리율이 벌어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요때 사면은 시작부터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값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괴리율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또는 유동성 함정이 또 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러한 좀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하루 거래량이 너무 적은 우리가 흔히 식물 인간 같은 ETF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해서 이런 경우는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서 훨씬 더 헐값에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이 좀 활발한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첫 투자할 때 좀 걱정되시는 게 내가 투자하면은 바로 좀 손실 나는 거 아니야 되는 우려가 있으셔가지고 투자를 많이 못 하십니다. 근데
내가 투자하면 원래 다음날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래서 다만 몇 가지 원칙, 적립식 투자 또는 뭐 몰빵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레버리지 인버스, 요즘 일간 수익률을 뭐 2배, 3배 추종하는 것이지 기간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1000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1000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간에 따라서 는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간 수익률을 2배를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 2X 같은 배수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단타 위주로 그렇게 투자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곱버스 뭐 이런 거는 단타. 맞습니다. 그리고 정석으로 가는 거는 좀 오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올해 ETF를 이끌 주도 산업,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면서 이 우주항공 산업이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의 상장 이전에도 이미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겨온 지 꽤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 정부의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저궤도 위성 이러한 산업들이 훨씬 더 올해 스페이스X의 상장과 맞물려서 우주 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상장하게 되면 S&P 500 톱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26년의 주식시장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AI 생태계 확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팅하는 이제 AI였다면은 이제 몸을 가진 AI가 나오는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두뇌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일 거고 AI가 움직이려면 로봇과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당연히 뜰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 다 돌리려면 당연히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제로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하고 고령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지금처럼 이제 높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하반기부터는 떨어질 걸로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바이오하고 리츠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금 조달 이제 숨통이 좀 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데가 바이오 파트예요. 특히 비만 치료제라든가 고령화에 대한 유전자 치료 뭐 이런 분야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자 부담이 줄어든 리츠나 장기 채권도 좀 배당 측면이나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올해 ETF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국내 대표 지수는 꼭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 3년 동안은 조금 미국 또는 S&P 500, 나스닥 100만 보셨다면 국내 대표 지수를 의미 있게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산업이 저희가 볼 때는 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교 1등하는 애들은 계속 1등하고요. 한번 쳐졌던 친구들은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 위주로 갖고 가시되 기업의 이익이 몇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도 5에서 10%, 많이 하시면 20% 정도 함께 좀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5% 내외는 현금성 자산을 좀 갖고 계시다가 요즘도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 가끔씩 부부싸움도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일부 대표 지수로 또 매수를 더 하시는 전략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이제 그 5천 간다 그랬는데 진짜 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네. 축구할 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면 사실 공격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할 때 자산의 70%는 좀 튼튼한 방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신기업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그 미국 대표 지수라던가 뭐 꼬박꼬박 현금이 나오는 배당 성장 ETF 이런 거가 좀 지키는 그 튼튼한 방패에 해당이 되고요. 30%는 좀 확실한 공격수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K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리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많이 오른 주식은 팔아서 덜 오른 놈으로 사서 비율
맞추는 거 있잖아요. 좀 본인만의 손절, 익절 기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나는 뭐 20%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 이상은 판다. 마이너스 10%는 무조건 손절한다라든가 뭐 이런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좋겠다. 투자 활성화하고 이러려면 시장 환경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할 텐데 네. 우리나라 ETF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좀 수준이 모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상장 종목 ETF 1058개 중에 순자산 AU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100억 원 이하 종목이 161개, 그러니까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ETF 7개 중 1개는 시장에서 외면받는 어떻게 보면 왕따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각적인 퇴출 위기 기준이 순자산 50억 원 미만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3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ETF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짜 ETF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라든가 특정 종목에 몰빵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기에는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그게 착시 효과거든요. 하락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 할리우드 히트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F1. 그런 F1은 굉장히 미세하고 민감하고 굉장히 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 주인공이 나오는 브래드 피트도 F1을 결국 운전하지 못하고요. F2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시지만 저 일반 투자자들은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종 보통 면허로 F1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질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거죠. 현재 상위 10개 ETF가 시장 전체의 40%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가 운용사들이 좀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좀 잘 되는 상품이 있으면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100기기 특징이라고 하는데 S&P 500 추종 상품만 10개가 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또 반짝 테마 문제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뭐 메타버스나 NFT 이거 열풍때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ETF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유행이 지나니까 거래량 끊기고 투자자들은 손실만 떠하는 채 지금 방치되는 그러한 상황.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무작정 상장 개수만 늘릴 게 아니고 좀 옥석 가려내면서 시장 다이어트가 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주신 것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네. 하게 되면은 네. 말씀 주신 운용사 상품 100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운용사이지만은 조금 내부적인 자정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저희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는 연총 보수가 0.5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0.0055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100분의 1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 운용사분들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보수를 좀 낮춰서 투자자분들의 이 투자 저변을 넓혀왔고, 반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4, 5년 전에 또 메타버스라든지 좀 그 시대만 반짝했던 테마형 ETF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잘 되니까 많은 운용사들이 소위 말하는 100기기 상품들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상장 폐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각 운용사마다 차별화된 리서치 역량을 통해서 엣지 있는 상품을 좀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비중이 커지면 거기에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개별 종목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패시브의 역설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답안지를 그대로 베끼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코스피 200 ETF를 사면은 그 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잘 냈든 못 냈든 상관없이 그냥 시가총액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가 떨어졌는데 ETF 자금이 이제 밀려 들어와서 주가를 억지로 떠받치는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중소형 그 알짜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수급이 안 들어와서 소외당하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보완책이 사실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액티브 ETF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는 덩치는 크지만 속이 비었네? 그러면 빼자. 아니면은 저 회사는 작지만 알차 안에 더 담자. 뭐 이러한 그 옥석을 가려주는 상품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지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수의 규칙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ROE라던가 아니면은 배당을 잘 주는지, 그래서 뭐 실력 순서대로 좀 줄을 세우는 거, 다양한 좀 지수
상품들이 나와서 자금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ETF 양극화도 문제라는데 네. 이제 지적이 타이거 S&P 500이요? 그게 이제 여기에는 뭐 30조씩 막 몰리고 또 다른 데는 또 아예 또 쳐다보지도 않고 네. 이런 문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도록 좀 문턱을 높일 필요도 있어요, 상품에. 그러니까 상장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죠, ETF의 상장 요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가 결국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로만 한계가 있고요.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큰 손들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ETF를 담아줘야지 시장의 허리가 좀 튼튼해지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기관들은 선수의 영역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그렇죠. 드리냐면 개인 프로지, 프로. 맞습니다. 그죠? ETF가 나온 활성적이 된 이유 자체가 다른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분석을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자금을 수익률을 높여서 잘 운용을 해주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커스텀하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특정 하나의 종목이 더 좋아. 근데 ETF를 하게 되면 두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싫어. 하는 분은 ETF를 안 하시고 개별 주식 종목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게 아마추어 투자자와 이 프로 투자자들은 좀 다르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연금이 연기금이거든요, 결국은. 거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ETF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ETF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가 일단 그렇게 돼 우선이에요.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투자 한도 규제가 굉장히 좀 묶여 있어요. 정부가 좀 나서서 뭐 좀 손발 규제도 풀어주고 기관 전용 트랙 좀 만들어주면 시장이 좀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ETF 시장 뭐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더더욱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상품, 그다음에 사람, 제도 이 삼박자가 맞물려 돌아가야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운용사는 남들이 안 하는 영역을 좀 개척하는 혁신적인 액티브 ETF를 내놓아야 하고 투자 문화의 안전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이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ETF를 어떻게 보면 초단타 도박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레버리지 같은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 그 고지를 더 살벌하게 해서 이게 위험 상품이라서 이게 굉장히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의 핵심이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주식형 ETF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좀 더 가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25년 동안에 ETF 말고도 다른 많은 유형의 상품들이 3, 4년, 4, 5년 동안 큰 인기를 끌다가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금융위기 한번 맞고 금리 인상기 맞으면서 원래 본질의 상품의 위험성보다 더 왜곡되면서 더 이상 투자자분들이 찾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투자하면 이런 위험이 있고 이 상품을 투자하면 이런 기대 효과와 리스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함께 좀 부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장기 투자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2년 투자하고 인생 바꿀 거 아니면은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자분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좋은 상품 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국내 ETF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ETF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을지 질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다양한 대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